저는 오래도록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은 무언가를 바라다가 이내 또 다른 것을 쫓았습니다. 손에 쥔 것이 있었으나 마음은 곧 잃을까 두려워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조차 허기를 느끼곤 했습니다. 그 모든 움직임은 분명 제 의지였으나 때로는 제 의지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욕망은 제 안에서 저를 향해 화살을 쏘는 자와 같았습니다. 멈추고 싶다 말하면 더욱 빠르게 날아왔고 외면하면 오히려 더 크게 울렸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이 욕망의 파동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 질문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던 하루의 틈, 아주 잠깐의 고요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그 찰나에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불안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었으며 어떤 목표를 향한 의욕도 아니었습니다. 욕망이 잠시 멈추었을 때만 드러나는 존재의 바닥에서 일렁이는 물결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욕망의 소음에 가려들리지 않던 본래의 마음이 내는 작은 숨소리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은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 욕망이 놓는 덫이다. 그 문장을 떠올리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속의 욕망을 하나의 실체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나를 이끌어주는 주인이 아니라 나를 흔드는 풍랑이었습니다. 내가 소유한 욕망이 아니라 욕망이 나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욕망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내 마음을 흔드는 방식을 들여다보겠다고. 그 혼란의 중심을 바라보고자 마음을 낮추었을 때 아주 희미하지만 확실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평온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속삭였습니다. 이 여정을 기록하고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 언젠가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만약 이 길이 당신에게도 작지만 의미 있는 울림이 된다면 이 여정을 구독하고 다시 찾아올 마음의 순간을 위해 좋아요를 눌러도 좋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에게 보내는 작은 약속이 될 것입니다. 욕망이 잠잠해질 때 마음은 비로소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선명한 빛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빛을 따라 마음의 여정을 천천히 걷고자 합니다. 욕망은 언제나 조용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떨림으로 시작해 이내 파문처럼 번져갔습니다. 저는 그 파문이 언제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를 스스로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의 흐름 속에서 욕망은 자연스럽게 깨어나고 또 자연스럽게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그림자처럼 제 곁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야말로 제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익숙함은 자주 본질을 숨기고 그 숨김은 스스로를 속이게 합니다. 아침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기 전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시간에 저는 문득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은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아무런 외부 자극이 없는 시간, 그 고요 속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는 언제나 제 내면의 목소리였습니다. 더 갖고 싶다. 더 나아가고 싶다. 이것을 이루어야만 한다. 그 목소리들은 간절함처럼 느껴졌지만 실상은 불안에서 태어난 말이었습니다. 욕망이 제안하는 미래는 왠지 모르게 밝아 보였으나 그 밝음 뒤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미래를 잡지 못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잡았다가 놓칠지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끝없이 비교하는 마음이 그 그림자였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러나 대답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욕망은 다른 욕망에 가려져 있었고, 어떤 욕망은 이미 실현되었으나 만족을 남기지 못한 채 또 다른 욕망을 낳고 있었습니다. 욕망은 하나의 줄기가 아니라 서로 얽힌 뿌리처럼 퍼져 있었고, 그 뿌리는 마음 전체를 부드럽게 쥐고 있었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여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을까? 저는 그 질문이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오랫동안 묻어둔 진실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감각은 욕망이 늘 불완전함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욕망의 성질은 충족이 아니라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결핍을 메우고자 손을 뻗는 순간 욕망은 힘을 얻고 그 손이 닿지 않는 동안 욕망은 더욱 크게 자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과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바깥에서 바라보듯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욕망이 솟아오르는 순간, 그 순간을 정확히 포착해 보려고 했습니다. 욕망은 외부 자극에 의해 시작된다고만 생각했으나 실상은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환영에 가까웠습니다. 잡으면 기쁨이 있을 것이라 착각하고 이루면 평온이 찾아올 것이라 믿는 마음이 바로 환영의 근원입니다. 며칠 후 저는 오래 알고 지내던 스승 같은 이에게 이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조용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을 볼 수 있다면 절반은 이미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이해했다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욕망은 그 자체로 너를 묶지 않는다. 다만 내가 욕망을 나 자신이라고 착각할 때 속박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그것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방향이라고 믿었습니다. 욕망은 곧 나의 의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승의 말은 그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욕망과 나를 동일시한 순간 저는 이미 욕망의 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욕망과 나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잠시 멈춰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욕망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형태를 바꾸며 일렁였습니다. 어떤 욕망은 금세 사라졌고 어떤 욕망은 오래 머물렀으나 그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성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욕망은 늘 불안과 함께 태어난다는 것.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갈망의 소리가 왜 그토록 시끄러웠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저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기 위한 희망의 외침이 아니라 불안을 감추기 위한 내면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채우고 이루어도 꺼지지 않는 허기, 그것이 욕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허기의 정체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마음 한편이 아주 조금, 정말 아주 미세하게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요는 크고 드라마틱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소리가 잠시 멎었을 때 비로소 들려오는 작고 투명한 숨결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고요는 앞으로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의 방향을 알려주는 첫 번째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욕망이 무엇인가를 얻고자 손을 뻗는 충동이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감정은 언제나 잃지 않으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오래전부터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나
정확히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마음을 흔드는지 직면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떤 것을 손에 넣는 순간 마음은 잠시 기뻤지만 그 기쁨은 마치 종이장처럼 얇아 쉽게 찢겨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늘 불안의 그림자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은 과연 나에게 기쁨을 준 적이 있었던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저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얻는 순간의 설렘만이 강렬했을 뿐 지키는 과정은 언제나 조용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무거워졌습니다. 그 무게는 소유의 대가였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소유는 곧 속박이며 덜 가질수록 더 자유롭다는 문장은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 무렵 저는 스승을 다시 찾아가 제 안의 불안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잠시 제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잃을까 두렵다는 것은 사실 그것이 너의 것이 아님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뜻이다. 저는 그 말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스스로 알고 있다니요? 저는 분명 제 힘으로 얻은 것들인데요. 스승은 고요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의 의지는 불완전하고 세상은 변한다.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어떤 것도 너의 손에 영원히 머물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환상이다. 환상을 지키려 하니 불안이 생기는 것이다. 스승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속에서 오래전부터 어두운 곳에 숨어있던 진실을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늘 내가 가진 것을 단단한 실체라고 믿었지만 사실 그것들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그림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제 마음의 불안을 세밀하게 관찰해 보았습니다. 불안은 하나의 형태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모습을 바꾸는 안개 같은 것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울 때는 검게 변했고 다른 이와 비교할 때는 희미하게 번졌으며 미래를 걱정할 때는 흐릿한 그림자처럼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러나 형태는 달라도 그 모든 불안의 근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통해 나 자신을 정의하려 했다. 무언가를 지니면 마음이 단단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가진 것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마음은 단단함을 얻지 못한 채 외부의 조건에 기대 서 있었고 그 조건이 흔들리는 순간 저는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제 안에 있는 불안의 움직임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불안은 마치 작은 물결처럼 제 마음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물결이 너무 커서 저를 휩쓸어 갔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물결은 반복되는 리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불안이 예측 가능한 감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곧 관찰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조용히 놓아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일부러 마음속에서 불안이 일어나는 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잃는 상상만으로도 마음은 긴장했고 어떤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계속할수록 저는 그 모든 불안이 한 가지 패턴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안은 언제나 무언가를 얻고 그것을 붙잡고 잃지 않으려는 순간에 가장 크게 자랐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아주 작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지킬 필요가 있는가? 그 질문은 단순하지만 제 마음에 묵직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것들 중
상당수는 욕망이 만들어낸 환영이었고 또 일부는 남이 가진 것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허영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지키려 했던 긴장은 쓸모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마음속에서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불안이 나를 지배하는 힘이 약해진 것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으나 흔들리는 나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작은 깨달음에 닿았습니다. 불안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마음에서 태어난다. 이 깨달음은 저를 다음 단계로 이끌었습니다. 욕망을 줄이는 과정에서 맞닥뜨릴 공허, 그 낯선 감정이 이미 발아하고 있음을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공허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공허 속에 새로운 고요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희미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욕망을 하나둘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감정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정은 평온도 아니었고 자유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커다란 빈자리가 생긴 듯한 기묘한 공허였습니다. 욕망이 줄어들면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무언가를 놓아버린 뒤에 허전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 공허는 마치 넓은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의자처럼 어색했습니다. 방은 넓어졌지만 그 넓이가 오히려 나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욕망이 사라진 자리는 분명 해방의 공간일 텐데 그 공간을 처음 마주한 마음은 방향을 잃은 듯 허둥거렸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자유가 이런 감정이었단 말인가? 그러나 마음은 선뜻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욕망이 사라진 빈칸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잡으려는 듯 마음은 잠시 침묵 속에 머물렀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그 공허를 불편함으로만 느꼈습니다. 욕망이 주던 활기와 목표의식이 사라지자 마음은 무언가 빠져나간 듯한 허함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동안 욕망은 저에게 고통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욕망이 만든 길이 비록 모래 위에 그려진 길처럼 흔들리기 쉬웠다 해도 적어도 그 길은 명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욕망을 내려놓은 뒤 길은 더 이상 눈앞에서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멈춰 서 있는 자신을 생생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때 저는 스승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욕망이 사라지고 난 뒤의 공허를 견딜 수 있어야 고요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은 당시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공허가 마음을 가득 채운 지금에서야 조금씩 그 의미가 피부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욕망이 사라지면 고요가 바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가 머물 자리를 비워내는 과정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공허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스승에게 그 공허함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내려놓으면 평온이 온다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더 혼란스럽습니다. 마치 삶의 중심이 빠져나간 것처럼요. 스승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중심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붙들고 살아온 것들이 제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욕망은 늘 너의 중심이 되려 한다. 너는 그것을 마치 자기 근원처럼 착각한다. 그러나 내가 내려놓기로 결정했을 때 중심이 흔들리는 것이 바로 그 착각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다. 저는 그 말에서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욕망이 만들어준 가짜 중심이 사라지니 마음은 새로운 중심을 찾지 못해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흔들림 자체가 바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스승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공허가 찾아왔다는 것은 이제 마음이 스스로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공허는 적이 아니라 스승이다. 그 말을 듣고도 공허가 즉시 편안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공허를 전보다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채워야 할 빈자리로 느껴졌지만 이제는 새로운 감각을 품을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공허의 감정을 억지로 몰아내려 하지 않고 조용히 마주보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 바람이 부는 듯한 감각이 일었습니다. 욕망이 가져다 주던 복잡한 소음이 사라진 뒤 남은 침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침묵이 너무 커서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 오래 머물다 보니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떨림, 고요로 향하는 미세한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그 흐름은 욕망의 소리보다 훨씬 부드럽고 훨씬 느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작은 흔들림이 나를 다시 세울 중심일지도 모르겠다. 며칠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욕망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느끼는 공허는 무언가를 잃은 자리가 아니라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하는 자리라는 것을, 공허는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가능성이 형체를 갖추기 전의 상태였습니다. 그 가능성은 아직 미약했지만 그 미약함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울리는 작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고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단지 제가 그 신호를 영혼의 가장 낮은 진동으로만 감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공허와 함께 지내는 날들이 길어지자 저는 그 감정이 단순한 허무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공허는 처음 만나는 낯선 이처럼 불편함을 주었지만 그 불편함 뒤에는 설명할 수 없는 투명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마음을 어지럽히는 욕망의 잔상들이 빠져나간 자리였고 그 빈자리의 중심에서 아주 미세한 기운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 기운은 바람이 아니라 숨결에 가까웠습니다. 큰 소리도 선명한 형태도 없었지만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마음 깊은 곳에서 흐르는 낮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우물바닥에서 기포 하나가 천천히 떠오르는 것 같은 조용하면서도 확실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그 진동을 처음 느꼈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방에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어둠 속에서 마음은 한층 더 고요해졌습니다. 잡념이 사라지자 남은 것은 오직 공허의 깊이뿐이었는데 그 깊이는 생각보다 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때 마음 한편에서 아주 약한 빛이 번지는 듯한 감각이 일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빛이 아니라 감정과 사유가 만나 맺히는 미세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속삭였습니다. 이 고요는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 사실 그 고요는 늘 제 안에 있었지만 욕망의 소음이 너무 커서 그 존재를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공허가 마음의 표면을 정리해주자 숨겨져 있던 고요의 결이 서서히 드러난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스승에게 이 미묘한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요는 항상 있었지. 다만 너는 욕망을 통해 세상을만 보았고 마음을 보는 법은 잊고 있었을 뿐이다. 저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오래 생각했습니다. 욕망을 줄이기 전에 제 마음은 늘 바깥을 향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손짓, 비교하려는 시선, 이루려는 의지, 그 모든 움직임이 바깥으로 향할 때 마음 안쪽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어 있음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공간이었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공허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속에서 처음 피어나는 고요는 아주 연약하고 섬세하다. 하지만 그것은 내 본래 마음의 빛이다. 저는 그 말이 무척 오래 남았습니다. 고요가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
그 감정은 화려하지도 극적인 변화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놓치기 쉬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불안이 만드는 침묵과는 달리 어딘가 단단한 결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공허 속에서 작은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 허전함만 느껴졌던 그 공간에 이제는 비어있음의 여유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채워야만 견딜 수 있었던 마음이 이제는 비어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공허가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순간 마음은 오랜만에 휴식을 얻은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앉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을 지켜보며 내면의 움직임을 느끼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공허 속에서 피어오르는 고요의 결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 결은 물에 번지는 잔잔한 파문처럼 천천히 퍼져나갔고 마음 전체가 아주 미세한 온도로 따뜻해졌습니다. 그 따뜻함은 욕망에서 오는 열기와는 전혀 다른 성질이었습니다. 욕망의 열기는 순간적으로 뜨겁지만 곧 식어버리지만 고요의 따뜻함은 은은하며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 안에서 작은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너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그 속삭임은 외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욕망에 가려져 있던 제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허는 끝이 아니라 문이었다. 그 문을 지나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고요는 대단한 깨달음이나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사라진 자리를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 눈빛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고요는 공허의 틈 사이로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저는 공허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피어나는 미세한 진동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새로운 중심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소리가 멀어지고 공허가 잦아들기 시작하자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격렬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물이 고요해지는 속도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마음의 깊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어째서 더 조용해 보이는가? 사물은 그대로였고 풍경도 늘 보던 것이었지만 제 마음의 빛이 바뀌자 모든 것이 달리 보였습니다. 과거에 저는 사물을 바라볼 때 늘 그것이 가져다줄 의미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누구보다 더 나아갈 수 있는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늘 평가와 비교, 욕망의 그림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욕망이 잠잠해진 뒤 저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단지 나무였고 바람은 바람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의미를 강제로 끌어내지 않아도 그들은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욕망이 줄어드니 세상이 단순해진 것이 아니라 제가 복잡한 해석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스승을 찾아가 이 변화를 이야기하자 그는 말했습니다. 사물은 언제나 그대로였지. 변한 것은 너의 시선이다. 욕망이 앞에 서면 모든 것은 목적이 되고 욕망이 뒤로 물러나면 모든 것은 존재가 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마음이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무게를 지고 있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무게는 사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사물 위에 덧씌우던 기대임이 목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욕망이 약해지자 그 무게들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제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고
저 역시 세상에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사물의 침묵을 침묵 그대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오후 산책 중에 저는 오래된 벤치에 앉아 바람이 스치는 나뭇잎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순간조차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같은 생각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고요해지자 마음은 오랜만에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붙잡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고요함은 어디서 오는가? 곧 알았습니다. 고요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욕망은 늘 바깥을 향했지만 고요는 언제나 안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세상은 더 넓어졌습니다. 더 넓어진 이유는 사물이 변한 것이 아니라 제가 사물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얻으려 하지 않으니 잃을 것도 없었고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려움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비교가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타인의 삶을 바라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지만 욕망이 약해지자 그 흔들림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스승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욕망은 비교에서 힘을 얻는다. 욕망이 사라지면 비교도 사라진다. 비교가 사라지면 마음은 비로소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 그 말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이 바로 고요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삶을 지나가는 것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붙잡으려 애쓰던 풍경들, 정답을 찾아 헤매던 선택들, 더 나은 내일을 상상하며 흔들리던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조용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강물은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강가에 앉아 흐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욕망은 세상을 좁히고 고요는 세상을 넓힌다. 세상은 더 크게 보였고 마음은 더 가벼워졌으며 비로소 저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욕망의 소리가 멀어지고 공허가 깊어지고 그 공허 속에서 조용한 고요가 피어오르는 과정을 지나자 저는 이제 마음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를 비추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예전의 마음은 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마음은 조용히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미세하지만 존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고요 속에서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마음이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욕망이 강할 때는 그 힘이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욕망은 늘 마음 앞에서 자기 모습을 크게 드러내며 마음이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욕망이 멀어지자 마음은 마침내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1. 고요는 판단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루는 스승이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내 마음은 이제 어떤가?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그런데 조용함 속에서 제 마음이 어떤지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스승은 가만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고요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말은 제게 아주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평온이란 새로운 마음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원래 있던 마음을 어지럽히는 소음을 걷어내는 과정이라는 사실. 욕망과 비교, 소유의 두려움이 마음을 가리고 있었을 뿐 그 아래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요한 마음의 본질이 있었습니다. 고요 속에서 저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잘못한 것도, 부족한 부분도, 지나온 선택들도 이제는 평가나 후회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로 보였습니다. 판단이 멈추자 마음은 조용히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달라지다. 과거에 저는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어떤 역할, 성취, 목표, 미래의 모습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고요 속의 질문은 그런 것들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지 않는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가? 이 질문들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의 부재가 곧 평온이라는 철학적 바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욕망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면 끝이 없지만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면 마음은 자연히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 이제 저는 행복을 좇지 않고 마음을 흔드는 요소를 하나씩 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더 본래의 중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3. 고요는 도망침이 아니라 머물리다. 어느 새벽 고요 속에 앉아 있을 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이 되었구나. 욕망을 따를 때의 삶은 늘 쫓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큰 목표, 더 많은 성취, 더 단단한 안정. 그 끝없는 달림 속에서 마음은 단 한 번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요 속의 마음은 달리지 않았습니다. 멈춰 있었고 그 멈춤이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자신의 속도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은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요해진 마음은 어디에도 가지 않는다. 그러나 어디서든 스스로를 잃지 않는다. 그 말은 고요의 본질을 완벽히 담고 있었습니다. 고요는 결코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도피는 바깥을 피하려는 움직임이지만 고요는 마음이 제자리에서 단단해지는 상태였습니다. 4. 마음이 스스로를 이해할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고요 속에서 마음은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현재의 나를 받아들이며 미래의 나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욕망이 만들어낸 긴장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수용의 감각이 자리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평온이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관점의 변화임을 이해했습니다.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자신을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쫓지 않고 흘러가도록 두는 마음의 태도. 이것이 진정한 평온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나를 이해하고 나 역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구나. 고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고요한 마음은 정지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요 속에서 마음은 더 섬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왜곡 없이 바라보는 힘이 생겼습니다. 욕망이 만들어낸 안개가 걷히자 세상은 더 투명해졌고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마침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고요는 도달하는 곳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방식은 욕망을 완전히 없애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욕망이 마음을 뒤흔들던 시절, 저는 늘 평온을 먼 곳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더 나은 미래, 더 큰 성취, 더 단단한 안정 속에 평온이 숨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욕망의 그림자였고 그림자를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욕망이 약해지기 시작했을 때 찾아온 공허는 처음에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은 듯한 허전함, 정체를 알 수 없는 흔들림이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나 공허를 밀어내기보다 조용히 바라보자
그 속에서 아주 미세한 빛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빛은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서 처음으로 드러나는 고요의 씨앗이었습니다. 공허를 지나 고요가 피어오르자 세상은 새로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사물은 더 이상 목적이 아니었고 감정은 더 이상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욕망이 만들어내던 해석의 무게가 사라지자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저는 마음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평온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관점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행복은 어둠에서 오지 않고 괴로움을 덜어낼 때 자연히 찾아온다는 것을, 스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고요는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마음을 드러낼 뿐이다. 그 말의 의미가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고요는 특별한 무엇을 추가하는 과정이 아니라 마음을 어지럽히던 불필요한 층들을 하나씩 걷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겉의 소음이 줄어들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존재하던 평온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평온은 먼 곳에서 구해야 하는 보물이 아니라 욕망이 잠잠해질 때 비로소 들려오는 마음의 본래 목소리라는 것을. 그 목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단합니다. 그 목소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욕망을 없애려 애쓰지 않고 욕망이 지나가는 결을 조용히 바라보며 고요한 마음이 삶을 비추는 방식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요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그 부름에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